애순이 받은 마지막 편지 봉투 안에는 민수의 군번줄과 함께 충격적인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엄마,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꼭 믿어줘요. 그 다음날 아침 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정민수 일병이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민수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손톱에는 검은 흙이 깊게 박혀 있었다. 애수는 직감했다. 내 아들이 사고가 아니야. 누가 죽였어.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정혜수는 집 뒤편 장독대 옆에서 된장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죠.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나무 주걱으로 된장을 뒤적거리는 애순의 손길은 익숙하면서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장독대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발효 냄새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30년 넘게 담가온 된장독들이 마당 한편에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애순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애순 씨, 벌써 일어나셨네요? 담장 너머로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래를 널러 나온 참이었는지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를 든 채로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죠. 김순덕이라는 이름의 그 아주머니는 애순과 비슷한 나이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이웃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잠이 많이 줄었어요. 애순이 된장 뚜껑을 덮으며 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새벽부터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장독대부터 살펴보는 거죠.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서 말이죠.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번에 작은 아들 저녁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정말 축하해야겠네요. 애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벌써 그 고생이 끝나네요. 민수가 군대 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녁이라니까요. 처음에 입대할 때는 인연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 마음 놓겠네요. 아들 둘 다 장성해서 각자 자리를 잡아가고.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작은 아들도 곧 전역하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통전화도 잘 안 되고 뭐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애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녁 준비한다고 바쁘다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할 정도로 바쁠까 싶어서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했거든요. 애순의 둘째 아들 정민수는 23살로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애순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내며 살아왔죠. 가난했지만 두 아들만큼은 반듯하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청소도 하고 밭일도 하고 때로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도 했죠. 아들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혼자서 두 아들을 다 키워내셨으니까요. 순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 없이 혼자서 그 고생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아들들 삐뚤어지지 않게 키워내셨잖아요. 뭘 대단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애순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두 아들이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래도 무사히 전역하면 다행이죠.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순덕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군대가 안전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되잖아요. 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장독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죠. 아침을 먹고 나서는 뒤편 텃밭으로 가서 배추와 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있었죠. 점심때가 되자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모여서 김장 준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배춧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던데 어떻게 하죠?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장은 해야죠. 겨울 내내 먹을 건데. 애순이 답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배추로 골라서 담가야 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애순은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민수 몫의 반찬까지 함께 차려놓는 습관이 있었죠. 비록 집에 없어도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밤이 되어 방 안에 혼자 앉은 애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수가 며칠 전 보낸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민수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굳은 표정이 역력했죠. 언제나 밝고 장난기 많던 아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고 눈빛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애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을 앞두고 있는데 기뻐해야 할 텐데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민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마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애수는 가슴 한편이 싸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겠지. 그냥 저녁 앞두고 긴장한 거겠어. 아니면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고. 애순이 스스로를 달래며 휴대전화를 침대 옆 탁자에 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그날 밤 애수는 좀처럼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고 민수의 굳은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죠. 창밖으로는 가을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평소보다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도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애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는 것은 스팸 문자뿐이었죠.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편의 답답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우체국에서 일하는 김 씨가 애순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애순 씨, 등기우편 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죠. 등기우편이요? 애순이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데요? 발신자가 정민수라고 되어 있네요. 아드님이 보낸 것 같은데요. 김 씨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애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민수가 보냈구나. 저녁 전에 뭔가 보내나 보네요. 서명을 마친 애순은 봉투를 받아들고 김 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애순은 거실 탁자에 앉아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느낌이었죠. 뭘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민수의 군번줄이었습니다. 목에 차고 다니는 그 녹색 끈이 봉투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애순이 의아해하며 군번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군번줄은 군인에게 있어서 신분증과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집으로 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은 하얀 편지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민수의 익숙한 필체로 빼곡히 써진 글자들이 보였죠. 애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는데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믿어줘요. 애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애수는 급하게 다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부대 안에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부대 예산을 빼돌리고 있고 병사들한테서 돈을 받고 특혜를 주고 있어요. 심지어 외박이나 휴가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인지 짐작이 되지 않았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대한 후에 이 모든 걸 밝히려고 했어요. 증거도 모으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의 증언도 받아놨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저를 감시하고 있고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애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제 목숨이 위험해요. 어젯밤에는 누군가 제 침상 옆에서 서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 사물함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은 증거들을 찾는 것 같아요. 애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겪고 있었다니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엄마,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편지와 함께 보낸 증거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후임병들이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죽어서도 이 일이 묻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대 내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비리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의 액수와 시기, 피해를 본 병사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애수는 이 모든 것을 민수가 혼자서 조사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애수는 봉투 안을 다시 뒤져보았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담긴 사진들과 영수증 같은 것들이 더 들어 있었죠. 사진들을 보니 간부들이 병사들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었다니. 애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지만 이런 심각한 비리가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죠. 그날 밤 애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죠.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라면 늦은 시간이라도 전화를 받던 민수가 연락이 되지 않자 애순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수야, 제발 무사해라. 애순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나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애순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죠. 시계를 보니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의 전화는 보통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오는 법이었죠. 여보세요? 애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수 일병의 보호자이신가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무겁게 들렸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애순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행정보급과입니다. 정민수 일병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애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뭐라고 하셨어요? 정민수 일병이 어제 저녁 야간 훈련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가족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부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서 편지를 보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특히 편지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던 아들이 바로 다음날 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애수는 그날 오후 급히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민수의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죠. 아들이 예견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판이 흐릿하게 보였고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애순을 맞이한 것은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흰 국화꽃으로 장식된 빈소 앞에 민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민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관 안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셨군요. 부대 간부 한 명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고인이 된 정민수 일병은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애수는 관 속의 민수를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여기저기 멍투성이었고 이마와 볼에는 깊은 상처 자국들이 선명했죠. 목과 팔에도 보라색 멍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의 손톱에는 검은 흙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추락사고라고요? 애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온몸에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손톱에 있는 이 흙은 뭐예요? 간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추락하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톱의 흙은 떨어지면서 땅을 긁어서 생긴 거겠죠. 하지만 애순의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추락사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상처들은 마치 누군가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인 것처럼 보였죠. 특히 목 주변의 멍자국들은 누군가가 목을 조른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애순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야간 훈련 중에 절벽 근처에서 실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그만. 간부가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애수는 민수와 함께 군 복무를 한 동료 병사들을 만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애순을 피하려 했죠. 간혹 눈이 마주치면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중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애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상훈 일병이었죠.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형이. 마지막에 뭔가 이상했어요.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에 저한테 편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으로 꼭 보내달라고 했어요. 애순의 가슴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며칠 전부터 간부들이 민수 형을 이상하게 대했어요. 갑자기 혹독한 얼차려를 주거나 야간 근무를 계속 시키거나. 상훈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데요? 애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 형이 부대 내 비리를 알아내서 그런 것 같아요. 간부들이 병사들한테서 돈을 받고 특혜를 주는 일들 말이에요.
민수 형이 그걸 고발하려고 했거든요. 애수는 아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훈과의 대화는 오래 이어질 수 없었죠. 간부 하나가 다가와서 상훈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애수는 며칠 동안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민수의 방에 앉아서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죠. 아들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장난감들, 학창시절 상장들, 군대 가기 전에 찍은 가족 사진들이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민수의 고등학교 친구인 박성진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성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성진아. 와줘서 고마워. 애순이 성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했어요. 애수는 성진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도 구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박용철이라는 60세 남자였는데 과거 민수의 아버지와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라고 했습니다. 용철은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애순 씨, 민수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죠. 용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남긴 편지를 제가 봤습니다. 애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성진이가 보여줬어요. 민수가 성진이한테도 편지 사본을 맡겨뒀더군요. 용철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편지에 나온 이름들, 제가 아는 놈들입니다. 용철은 특전사 출신으로 현재는 동네에서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군 시절의 인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부대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죠. 애순 씨, 도와드리겠습니다. 용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왜 죽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순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아줌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옛 동기들을 불러 모으겠어요. 용철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때 특전사에서 함께 싸웠던 형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용철은 그날 저녁부터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특전사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기들 5명을 한자리에 모았죠.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용철이 동기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민수의 죽음, 우리가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애수는 이들을 보며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든든한 동료들이 생긴 것이죠. 박용철과 그의 옛 동기들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죠. 용철은 부대 주변 탐문을, 다른 동기들은 각자의 인맥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한때 야전의 전설이라 불렸던 사람들답게 치밀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며칠 만에 나타났습니다. 용철이 부대 근처 술집에서 만난 전역 병사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것이죠. 그 병사는 민수와 같은 소대에서 복무했던 이병훈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민수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병훈이 용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보고 참지 못했죠.
특히 생활관 내무반장이었던 정재호 상사가 후임병들한테서 돈을 받고 외박을 허가해 주는 걸 보고 화를 냈어요. 용철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정재호 상사뿐만 아니라 중대장인 김영철 대위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병사들이 집에 갈 때마다 일정 금액을 내야 했고 안 내면 얼차례를 받거나 추가 근무를 서야 했죠. 그럼 민수가 그걸 고발하려고 했다는 거죠? 용철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민수 형이 부대 내 비자금 장부를 발견했어요. 병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장부에는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어떤 간부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민수 형이 그걸 지휘관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 사라졌다는 거군요. 용철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에 민수 형을 마지막으로 봤는데 정재호 상사가 민수 형을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그 후로는 못 봤어요. 이 정보를 들고 용철은 애순에게 돌아갔습니다. 애순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애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로 그들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병훈의 증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죠. 더욱이 부대 측에서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서 애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철 대위가 직접 애순의 집을 찾아온 것이죠. 40대 초반의 김 대위는 정중한 태도로 애순에게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정민수 일병의 죽음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대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부대에서도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조사를 해주실 건가요? 애순이 기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시다시피 군 내부 조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김 대위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민수 일병의 죽음은 분명히 순직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애순이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직이라고요? 제 아들이 순직했다고요?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게 순직이에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김 대위가 달래는 듯 말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정민수 일병의 희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후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순직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말이죠. 돈으로 제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애순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조용히 넘어가 주신다면 부대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에 은근한 협박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애수는 김 대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을 돈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김 대위는 표정이 굳어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할 수 없겠네요. 하지만 생각을 바꾸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 대위가 떠난 후부터 애순의 일상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나타나서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계속되자 애순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애순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죠.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애순을 멀리서 바라봤고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애순 씨,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분주하세요? 옆집 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부대 사람들이 와서 애순 씨 집을 찾더라고요. 민수 일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애순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순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애순 씨,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군대 일에 민간인이 개입하면 좋을 게 없다고 하던데요. 애순은 순덕의 말에 실망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죠. 며칠 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애순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대문을 두드렸죠. 정혜순 씨 계세요? 그중 한 명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순이 문을 열자 남자들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애순을 바라봤습니다. 아드님 일로 너무 소란을 피우시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세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애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권리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충고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세요.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애순은 용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철 씨, 이제 정말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해요. 애순 씨, 진정하세요. 그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용철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놈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애순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세상 전체가 자신을 등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죠. 과연 자신이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협박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박용철과 동기들의 조사에 드디어 결정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용철의 동기 중 한 명인 최만식이 현역 시절 인맥을 통해 부대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만식은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민수가 발견했던 그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을 구해낸 것입니다. 용철아, 드디어 찾았다. 만식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그 장부 말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용철은 급히 애순과 함께 만식을 만나러 갔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애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포 용지 수십 장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이 있었죠. 병사들의 이름, 받은 돈의 액수, 날짜, 그리고 돈을 받은 간부들의 이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만식이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재호 상사가 한 달에 받은 돈만 5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김영철 대위는 1000만 원이 넘고요. 애순이 장부를 넘겨보니 민수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 대신 거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아들이 끝까지 비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용철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놈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거예요? 애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에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복사를 여러 부 해둬야 해요. 용철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예상보다 빨리 틀어졌습니다. 그날 밤 용철이 장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죠. 용철은 특전사 출신답게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대가 여러 명이어서 결국 가방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장부를 다 가져갔어요. 용철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애순에게 전화했습니다. 놈들이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순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장부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용철의 동기들이 긴급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함께 행동하던 옛 동기 중 한 명인 이철구가 배신자였던 것이죠. 철구는 처음부터 부대 측과 내통하며 용철 일행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철구야,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용철이 분노에 차서 철구를 마주보며 소리쳤습니다. 용철아, 미안해. 철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늙어서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고. 철구는 김영철 대위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용철 일행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구한 것도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모두 철구를 통해 부대 측에 전달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받았는데? 용철의 또 다른 동기인 서정호가 철구에게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철구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돈을 주기로 했어. 용철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한때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가 돈 때문에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민수라는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도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는 없잖아. 철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늙은 몸으로 군대를 상대로 싸운다고? 그날 밤 용철과 철구는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운 전우였던 두 사람이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된 것이죠. 다른 동기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우정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철구는 이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용철이 다른 동기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철구가 떠난 후 남은 동기들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컸죠. 더욱이 증거까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애순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사람들도 우리를 믿지 않고 심지어 함께 싸우던 사람마저 배신했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용철도 침묵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자존심과 경험이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던 것이죠. 상대방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수의 죽음을 순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작은 기사가 실렸죠. 모범적인 청년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안타깝게 순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애수는 그 기사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진짜 모습과 죽음의 진실은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것이죠. 마치 민수가 2번 죽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애순이 민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용철과 남은 동기들도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한때 야전의 전설이라 불렸던 자신들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나 봐. 서정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용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야 해. 하지만 애순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더해 세상의 냉혹함까지 직면하게 된 것이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증거의 소실,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권력의 힘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애수는 민수의 방에 앉아서 아들의 군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가 봐.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진실을 밝혀내지도 못했어. 모든 희망이 꺾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죠.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애수는 하루 종일 민수의 방에 앉아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물건 하나하나를 만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애순이 민수의 책상 앞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 애수는 민수가 입대하기 전에 신던 운동화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 맨 아래에는 민수가 고등학교 때 신던 농구화도 있었고 대학 입학 전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직접 산 캐주얼화도 있었죠. 그런데 가장 안쪽에 놓인 군화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뭔가 딱딱한 것이 신발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뭐지? 애순이 궁금해하며 군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깔창을 들어 올리자 작은 플라스틱 봉지에 쌓인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색 USB였죠. 애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왜 이런 곳에 USB를 숨겨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급히 거실로 나가서 오래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몇 년 전에 큰아들이 사준 것으로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파일들과 사진 파일들, 그리고 문서 파일들이 가득했죠. 애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민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부대 내부의 어두운 곳에서 몰래 촬영한 것 같았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5일입니다. 정재호 상사가 김철민 일병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주말 외박을 허가해주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정재호 상사가 한 병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죠. 다음 영상에서는 김영철 대위가 등장했습니다. 대위가 여러 명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돈을 걷는 모습이었죠. 이번 달 생활비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부대 운영이 쉽지 않거든. 대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애수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총 50개가 넘는 동영상과 100여 장의 사진들이 있었죠. 모두 부대 내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수가 몇 달에 걸쳐 위험을 무릅쓰고 수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동영상 파일을 열자 민수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촬영 날짜를 보니 민수가 죽기 바로 전날이었죠. 엄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민수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가게 되어서요. 애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속 민수는 평소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저는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부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많은 후임병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선임으로서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USB에는 부대 내 비리의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만약 제가 세상에 못 나간다면 엄마가 대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제가 죽어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영상이 끝나자 애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이런 위험한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민수가 안쓰러웠죠. 애수는 눈물을 닦고 USB의 다른 파일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부대 내 비자금 관련 문서들의 사진, 간부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의 증언 녹음 파일들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애순이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때 애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용철에게서 온 전화였죠. 애순 씨, 괜찮으세요? 며칠째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용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용철 씨, 민수가 남긴 선물을 찾았어요. 애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하셨는데요? USB요. 민수가 부대 내 비리를 직접 촬영한 동영상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이번에는 진짜 확실한 증거예요. 용철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 해요. 애순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애수는 USB를 여러 개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철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철구 같은 배신자가 끼어들 수 없도록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가 약속할게. 애순이 민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너를 2번 죽게 하지 않겠어. 내가 원하던 정의를 반드시 실현시켜 줄게. 그날 밤 애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이 다시금 그녀에게 힘을 주고 있었죠. 민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애수는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된 것이죠. 용철과 남은 동기들도 애순의 발견 소식을 듣고 다시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남긴 USB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애순과 용철은 이번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신중하게 준비했죠.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아무도 믿지 않고 오직 둘만의 비밀 작전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을 먼저 움직여야 해요. 용철이 애순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제보하는 거죠. 애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언론까지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언론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용철은 과거군 복무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신뢰할 만한 기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탐사보도로 유명한 김기철 기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죠. 이 자료가 진짜라면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김 기자가 USB 내용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김 기자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부대 내 비리 관련자들이 모인 자리에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실토를 받아내는 것이었죠.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애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용철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아직 부대 내부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거든요. 며칠 후 용철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김영철 대위와 정재호 상사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이 이번 주말에 부대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한다는 것이었죠. 민수 사건이 조용히 정리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놈들이네요. 애순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여놓고 축하 회식이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용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가야 합니다. 작전 당일 애순과 용철은 김 기자와 함께 식당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와 녹음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실시간 생중계를 위한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죠. 저녁 8시경 김영철 대위를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총 7명의 간부들이 모였는데 모두 민수가 USB에서 언급했던 비리 관련자들이었죠. 시작하죠. 김 기자가 생중계를 시작하며 애순과 용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애순은 깊은 숨을 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라 용철과 카메라를 든 기자가 들어왔죠. 간부들이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김영철 대위. 애순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 대위는 애순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이게 누구야? 정민수 어머니 아냐? 정재호 상사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민수 엄마 맞습니다. 애순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인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뭔 소리야? 누가 죽였다고? 김 대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사고로 죽었어. 우리가 뭘 했다는 거야? 그때 용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고라고요? 그럼 이건 뭐죠? 용철이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김 대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카메라 끄라고. 누가 촬영하라고 했어? 이미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만 명이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애순이 USB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병사들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들이 모두 들어 있어요. 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촬영한 증거들이죠. 그딴 게 뭔 증거야? 정재호 상사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조작된 거 아니야? 조작이라고요? 애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죠. 용철이 미리 준비한 노트북을 꺼내서 USB의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식당 안에 설치된 큰 화면에 정재호 상사가 병사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이건 정재호 상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영철 대위가 등장했습니다. 대위가 여러 병사들로부터 돈을 걷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죠.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화면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어요? 애순이 간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인 거죠? 김 대위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고. 정민수는 정말 사고로 죽었어. 그럼 왜 온몸에 멍투성이었어요? 애순이 소리쳤습니다. 왜 손톱에 흙이 박혀 있었고요? 그게 추락사고예요? 그건 떨어지면서 생긴 거야. 김 대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애순이 더욱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아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막으려고 죽인 거잖아요. 격렬한 추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재호 상사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상사가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 새끼를 죽였어. 그런데 어쩌라고? 식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재호 상사의 실토가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된 것이죠. 자백했네요. 용철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군요. 김영철 대위가 정재호 상사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차피 끝난 거야. 정재호 상사가 자포자기하듯 말했습니다. 그 새끼가 우리 비리를 다 알아내서 고발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막은 거야. 애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죠. 제 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때문에 죽은 거군요. 미안해. 정재호 상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했거든. 그 돈이 없으면 애들 학비도 못 냈어.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나요? 애순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생중계를 통해 자백 장면을 본 시청자들의 신고가 빗발쳤던 것입니다. 모두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영철 대위와 정재호 상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체포 장면까지 모두 생중계로 방송되었죠. 애수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원한이 풀린 것이었죠. 생중계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민수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고 군 내부 비리와 은폐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애수는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철 기자가 애순에게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왔고요. 애순은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언론 인터뷰와 각종 요청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죠. 하지만 민수를 위해 끝까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는 김영철 대위와 정재호 상사에 대한 정식 기소 발표를 했습니다. 살인죄와 공무원 직권 남용죄, 그리고 뇌물수수죄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죠. 특히 정재호 상사의 생중계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부대 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폭로하려던 정민수 일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애수는 매 재판마다 참석해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했죠. 법정에서 민수가 남긴 USB의 동영상들이 공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은 단지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애순이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후임병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대 내 비리의 전모가 더욱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수억 원의 돈이 오갔고 수많은 병사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민수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조사하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정재호는 징역 20년, 피고인 김영철은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민수 일병의 죽음을 국가유공자 순직으로 인정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들은 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이제 민수는 더 이상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영웅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애수는 민수가 복무했던 부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였죠. 부대 내에는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해 있었고 모든 비리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거나 전출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애순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에서는 민수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군인 정민수 일병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었죠. 마을로 돌아온 애순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애순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애순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옆집 순덕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믿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다른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애순에게 사과했습니다. 애순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박용철과 그의 동기들도 다시 모였습니다. 철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죠. 이들은 민수의 정의 실현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 용철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냈어. 민수 같은 청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서정우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도왔을 뿐이야.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간 이들은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갔습니다. 한때 무력했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실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몇 달 후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 신고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수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비리를 예방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병사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정민수 신고센터가 신설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했습니다. 민수 일병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앞으로 군대를 더 좋게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었죠. 1년 후 애수는 민수의 기일을 맞아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이제 국가유공자 정민수 일병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애수는 묘비 앞에 앉아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약속을 지켰지? 애순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던 정의가 실현됐어. 이제 다른 후임병들은 너처럼 고생하지 않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애순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마치 민수가 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애순은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장독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죠. 슬픔 대신 희망이, 절망 대신 자부심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으로 살아가야지. 애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원하던 그 세상처럼. 저녁이 되자 애순은 민수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증서와 함께 여러 기관에서 보내온 감사패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애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민수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과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애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날 밤 애순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있었죠.
민수의 희생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확신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